하이닉스나 반도체 그것도 HBM 관련한 뭐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그 두 회사의 수장이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 나와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똑같은 지역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제가 전공이 공정거래법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뭐에 해당된다라고 그 의심받을 수 있냐면 담합에 해당된다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담합이라고 하는 건 카르텔인데 쉽게 말하면 경쟁하는 두 회사가 서로 짜가지고 야 우리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서로 가격을 갖다 똑같이 올린다든지 똑같이 행동을 하면 그럼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회사를 뭐라고 한다? 독점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진짜 요즘 같은 그 대명천지에서는 기업들이 길을 쓰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가지고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반도체 투자 관련이었어요. 반도체 투자 중에서도 뭐였냐면은 팹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팹이 뭐냐면은 FAB인데 패브리케이션 공장이란 뜻이에요. 어떤 공장이냐? 반도체 공장인데 일반 공장하고 반도체 공장은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그러한 그 공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반도체 공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불렀겠죠. 그냥 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브리케이션. 그 패브리케이션을 갖다가 하나 만드는데 이게 돈이 몇 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몇 조가. 와, 그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팹을 하나 짓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프라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공장 하나 짓는데 패브리케이션 하나 짓는데 땅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땅이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10만 제곱미터가 필요하대요. 최소한. 이게 최소한이란 이야기입니다. 10만 제곱미터면은 3만 평이에요. 3만 평. 3천 평이면은 그 학교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구장이 몇 평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3,000평 정도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 지을 만한 그러한 땅인데 3만 평이면 학교를 10개 지을 만한 그러한 땅인 거고요. 제가 옛날에 숭실대 교수할 때 숭실대가 한 8만 평 정도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의 3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가 돼야 팹을 하나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10만 제곱미터 3만 평 가지고도 부족한 게 왜냐하면 팹만 들어갑니까? 여기에 뭐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냐면 변전소도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여기에 온갖 화학물질 같은 거 많이 쓰니까 폐수 처리 시설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 반도체 일기당 필요한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택에 삼성전자 P5라고 하는 팹이 지금 지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13만 제곱미터래요.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규모가 10만 제곱미터인 거고 최소한 한 4만 평 정도 그 정도는 돼야 패브리케이션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먹는데요. 하루 평균 24기가와트 시 H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먹는다라고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전력 소모량인지 저는 감이 안 오는데 무지무지하게 전기를 많이 먹는다. 그다음에 물이 많이 필요하대요. 물이. 세척하고 뭐 그래야 되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하루에 팹 하나당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팹 하나를 갖다가 움직이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전문 인력이 3,000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소부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부장이 뭡니까? 소재 회사, 부는 부품 회사,
장은 장비회사. 이걸 줄여가지고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팹 하나, 삼성전자 팹이 하나 딱 있으면 그 밑에 온갖 종류의 소재회사, 부품회사, 그 다음에 장비회사가 쫙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 소부장 생태계가 최소한 50개 회사에서 그 다음에 100개 이상의 회사가 쫙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팹 하나를 갖다가 짓는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거의 뭐 상식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에 그 반도체 팹이 많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수도권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기흥이었어요, 기흥.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기흥에다가 삼성전자 팹을 짓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모 장관이, 농림부 장관인가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기흥이라고 하는 이 비옥 같은 땅에 왜 저런 쓸데없는 공장을 지어서 쌀 생산을 못하게 하느냐, 농자 천하지 대본인데, 그렇게 비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팹은 기흥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쭉 그 수도권에 있다가 지금은 용인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생산돼서 수출되는 그 반도체 양이 그게 얼마냐면요, 수도권에서 627억 달러를 수출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팹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경기도인데, 경기도라고 하면은 기흥, 용인은 뭐 아직 아니었을, 뭐 평택, 그 다음에 이천까지, 여기서 나오는 그 반도체가 627억 달러를 수출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에도 있습니다. 충청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청주 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아산 탕정인가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그 아산 캠퍼스도 있고, 충청도에서는 500억 달러, 498억 달러를 수출을 하고, 그런데 영남에서는 얼마어치가 생산이 됐냐? 생산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영남에서는 3억 달러, 호남에서는 2억 달러,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훨씬 넘는데, 그런데 수도권에서 거의 60%,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 한 40 몇 프로 그렇게 나오고, 영호남은 거의 뭐 0. 몇 프로에 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용인은 부지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부지도 더 이렇게 어떻게든 뭐 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전력이 더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뭐 발전소도 그 근처에 지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이렇게 막 그 뭐 뽑아올 수 있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아니 지금 용인이 부지 전력 물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서남권이란 이야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디냐면은 광주란 이야기예요. 그 전라남도하고 광주에다가 이 패브리케이션을, 팹을 갖다가 지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부지가 넓은 부지가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에 첨단 3지구가 있대요. 여기에 땅이 몇 평이냐면 339만 제곱미터가 있대요. 팹 하나 짓는데 10만에서 한 15만 정도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광주 첨단 3지구는요 339만 제곱미터고요. 빅그린 국가 산다는요 407만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도 군공항이 있는데, 이 군공항을 만약에 이전한다라고 하면 그 부지가 826만 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289만 제곱미터고, SK 하이닉스의 용인 그 클러스터는 415만 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첨단 3지구는 평택 캠퍼스보다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빅그린 국가 산다는요 SK 용인 클러스터하고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군공항이 진짜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용인 클러스터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부지가 있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광주의 장점인데,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전력이에요. 전력. 그런데
그 전라남도는 전력 자립도가 197%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력이 그 쓰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남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전력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쓰는 전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전라남도에서 생산하는 전력 자체가 그 어마어마한 반도체 팹을 구동시키는 것 자체, 그 상대적으로는 197%니까 상대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이 그 전력이 일평균 24기가와트 시가 이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팹 하나당 팹이 뭐 한 10개 정도 되면 이게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전력이 지금 그 광주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느냐? 일단은 저는 그것부터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라남도의 그 전력은 어떤 전력입니까? 이게 원자력입니까? 아니면 LNG입니까? 화력발전입니까? 그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태양광. 그런데 이 그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효율이요 15%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햇볕이 쨍쨍 째려뛸 할 때에는 태양광이 효율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비가 오거나 겨울이 되거나 그러면 설비 효율이 15%까지 확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간헐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반도체 팹은 뭐냐면요. 제가 그때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냥 일반 옛날로 치면 CD 디스크 같은 거에다가 HBM이 막 촘촘하게 심겨지면요. 그거 하나가 2억이 넘는데요. 그거 하나가 벤츠 S클래스보다 더 비싼 거예요. 요만한 CD 하나가. 그런데 만약에 전력이 뭐 1초라도 0.1초라도 딱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량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한 거 하나에 2억인데 그걸 갖다가 그게 10,000개가 그렇게 망가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개가 망가져 버렸다. 그러면 그게 불량품이 됐다. 2억짜리 1,000개면 2,000억이고요. 2억짜리 10,000개면 2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어지는 거는 클린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신재생의 에너지, 아리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리백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반도체는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거의 이구동성으로 아리백이 필요하다. 왜 아리백이 필요하냐? 아리백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애플 같은 데에서 반도체를 안 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이 이야기인데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애플 같은 회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 손 내밀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회사가 우리 메모리 좀 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리백이 웬 말이냐,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오히려 걱정할 거는 안정적 전력망이 필요한데, 그런데 호남에서는, 전라남도에서는 전력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발전량에 대한 변동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LNG나 그 원자력 그 발전소와 같은 기저 전원과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계가 필요하다는 게, 연계가.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환경론자가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전라남도 환경운동연합 이런 데에서 환경단체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받았겠죠. 신재생 에너지는 그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크니까 LNG 발전 등 기저전원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은요, 환경단체에서는요, 지금 이것부터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저전원과 연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가지고 간헐성 보정을 위해서 ESS가 필요한데, 이 ESS를 구비하는데 설비를 만드는 데만 이 돈이 수십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차라리 저쪽 뭐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나 LNG 발전소가 있는 그 근처에 딱 있는 게, 그럼 거기는 무슨 뭐 쓰나미 같은 것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거는 안정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인력은 누가 필요하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팹 하나 움직이는데 전문 인력이 3,000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3,000명이라고 한 인력은 그냥 뭐 저같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청소나 하고 뭐 멀뚱멀뚱 뭐 그냥 스위치나 누르고 그런 그 인력들이 아니에요. 그런 인력,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면, 이 팹에는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면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 수율 있지 않습니까? 불량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최고급 엔지니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봤더니 네덜란드에서만 만드는 그러한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하나가 지금 6천억, 7천억 하더라고. 장비 하나가, 기계 하나가 6천억, 7천억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회사가,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 먹여 살리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은요, 돈도 엄청나게 들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R&D 인력이 생산 라인 근처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R&D 인력이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수율을 관리하거나 딱 그럴 때, 이건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산 라인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실에는 그러한 장비를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고 비싸기도 하고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예컨대 그 장비 하나에 뭐 한 3천억, 4천억, 그 다음에 ASML인가 그건 뭐 한 7천억, 8천억 한다는데, 그거를 그 공장에서 써야지 그거를 그 실험실에서 실험한다고 그걸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가가지고 이걸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 생각나냐면요, 이건희 회장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님은 진짜 제가 봤을 때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있잖아요. 원래 이건희 회장은 도곡동에다가 타워팰리스 질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이건희 회장은 거기에다가 뭘 지으려고 했냐면은 100층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왜 100층짜리 지어가지고 뭐 롯데월드처럼 호텔도 넣고 뭐 놀이동산도 넣고 뭐 식당도 넣고 뭐 이것저것 하려고,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 그 큰 자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100층짜리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건물의 용도는 오피스 빌딩이었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전 세계가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언제 기흥까지 가고 언제 수원까지 가고 언제 서초동까지 오고 언제 어디까지 가냐 이거지. 웬만하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제가 봤을 때 진짜 선각자적인 그러한 지사적인 그러한 면모가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진짜 그 이건희 회장이 본인 스스로가 삼성은 이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마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드디어 저 지하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인류 정도 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 이건희 회장은 본인이 살아 계셨을 때만 해도 삼성전자는 2류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뭐 3류는 어디, 정치는 뭐 4류, 5류, 뭐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곡동에다가 100층짜리 삼성전자에서 지어가지고 연구하고 그 테스트하고 일부 뭐 생산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려고 했던 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나 지어야지. 그래가지고 지어진 게 타워팰리스 A동, B동, C동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진짜 땅을 칠 노릇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저는요, 지금 제가 뭐 호남지방 잘 사는 거 제가 뭐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충청도도 잘 살아야 되지만 전라도, 경상도도 잘 살아야 되고, 강원도 가보니까 강원도도 좋지만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특색에 맞게 해야지.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요. 제가 대통령이면 이재명 대통령이면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신이잖아요. 용인을 갖다가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웬만한 야산, 뭐 어쩔 수 없다. 지금 뭐 환경도 환경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건데 진짜 뭐 하정우 말에 의하면 AI가 3년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3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걸 갖다가 그냥 쫙 할 수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용인이든 어디든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요, 헬기 타고 막 날아다녔었어요. 그때 헬기가 뭐 지금처럼 뭐 좋은 헬기였겠습니까? 제가 헬기를 타봤더니, 잠자리 헬기 타봤더니, 바람이 불면 휙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또 바람이 불면 또 휙 이렇게 가고, 밑은 숭숭숭 뚫려있고, 물론 박 대통령은 그것보다 더 좋은 헬기를 타셨겠지만, 1960년대, 70년대 헬기는 위험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뭐 아주 그냥 뭐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 헬기 타고 우리나라를 막 다니면서 이 땅에다 뭐 해야 되나, 이 땅에 그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면요. 용인 좋아, 용인. 그래, 거기에다 땅 더 넓혀. 까짓 거 더 넓혀. 그 다음에 거기 누구야? 김용남이 뭐 거기에다가 뭐 기숙사 지었대는데, 그거 수용해가지고 다 넓혀. 그리고 난 다음에 전기 끌어들여와. 무조건 끌어들여와. 물 어디서 끌어들여와. 제가 가보니까 소양강 춘천에 물 많지만 거기 물이라도 다 끌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반도체 팹을 갖다가 한 100개는 지어. 그 다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AIDC,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막 겁나게 지어버려. 이래야지 이걸 갖다가 지역 균형 발전은요. 우리나라가 그 이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먼저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균형 발전은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에 제가 보는데 그러면은 뭐 그 월드컵을 하는데 골인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골인을. 근데 그 각각의 선수들이 균형적으로 잘 요번에 볼을 만져야 돼. 그러니까 베스트 11이 다 볼을 갖다가 한 사람당 100번씩은 만지게 해줘야 돼. 이강인한테 볼이 가게 해야 되고 손흥민한테 볼이 가게 해야지. 그래야지 골인을 넣지. 정혁진 같은 놈한테 볼이 가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발이나. 그러니까 남아공한테 지는 거지.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평택하고 이천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패키징 같은 게 후공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전문 인력이 그렇게까지 전문 인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패키징 같은 거는 그러면 이제 조금 그냥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그냥 쓸고 닦고 그 스위치나 누르고 이런 정도 할 줄만 알면 뭐 되는 사람들을 모아놔도 후공정 패키징 같은 것들은 이게 되는데, 이게 팹에는요, 최고급 인력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많이 내려가고, 옛날엔 판교였거든요. 내려가가지고 평택 이천인데 이걸 더 내려가게끔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돈 많이 준다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삐까뻔쩍하게 뭐가 다 잘 지어주면 뭐 광주가 아니라 목포가 아니라 뭐 저기 뭐 청송 이런 데까지도 저 같아도 가겠네. 저 같아도 가겠지만 하지만 현실이 과연 그러겠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업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지금 호남에는요 제대로 깔려 있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일 큰 문제는 물입니다. 물. 용수가 문제예요. 용인만 하더라도 용인은 지금까지는 아직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050년 이제 앞으로 24년 남았습니다. 2004년 정도가 2050년 정도가 되면요. 그 용인 클러스터에 SK 하이닉스의 팹이 여러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팹 하나에 들어가는 물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용수가 하루에 15만에서 20만 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팹이 5개가 만들어지면 하루에 물이 100만 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0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물이 200만 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용인 클러스터에 팹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럭저럭 운영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050년이 되면은 예정했던 팹들이 다 가동하기 시작하면 물이 전기도 전기지만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그때 예상하는 게 그 2050년에는 용인도
109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팹을 5개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이때 반도체 공사, 반도체 그 팹에서 쓰이는 물은 어떤 물이어야 하냐면 굉장히 후쿠시마 뭐 오염수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거고요. 오염 처리수는 모르겠는데 오염수는 안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장 초순수예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팹에서 쓰이는 물은 초순수라고 해요. 그야말로 순수한 물이어야 해. 저같이 때가 묻어있는 사람은 안 돼. 아주 그냥 순수한 그런 물이어야지. 그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반도체 용수인데, 그러니까 양도 양이지만 질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그 서남부 광주에다가 팹을 갖다가 짓는다라고 하면 뭐 예컨대 광주 첨단 3지구, 빅그린 국가산단, 군공항 이전 부지 이런 데다가 그 팹을 갖다 딱 지었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왜 물이 그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가? 지금 그 광주 전남은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2023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2023년 11월에 제1차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호남은 심각한 용수 부족과 가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호남에는요. 반도체 팹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호남은 심각한 용수가 부족하고 가뭄이 그 가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용수라고 하는 건 어떤 용수입니까? 생활 용수. 그다음에 호남 전라남도에도 그 공장이 있잖아요. 그 뭐 여천의 공단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 전라남도에 있는 공장에서 쓰일 용수 자체가 이미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2023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이라고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그 물관리 종합계획이 영산강, 성진강, 제주도 해가지고 물관리 종합계획이 왜 그 2023년에 나왔냐면 2023년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전라남도에. 뭐가 있었냐면 가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서 가장 큰 저수지가 주암댐인데 주암댐의 저수율이 20% 미만으로 쑥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광주시장이 누구였냐면 강기정 시장이었는데 강기정 시장한테 광주 시민들이 물 내놓으라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물관리 종합계획이었는데 영산강, 섬진강 물관리 종합계획이었는데 11월에 가뭄을 겪고 나가지고 그 결론은 호남은 이미 심각하게 용수가 부족하고 생활용수도 부족하고 공업용수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냐면 가뭄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 같은 그 대도시가 광주 같은 그 영산강 유역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자립도가 2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산강 물로는 광주 사람들, 전라남도 사람들한테 물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게 전체 내가 광주 사람인데 하루에 100리터가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영산강에서 그 나오는 물 가지고는 27리터밖에 안 되고 나머지 73리터는 어디서 끌어와야 되느냐? 섬진강에서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진강에서 물을 갖다가 막 잔뜩 끌어다 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수의 국가산단 있잖아요. 여수 국가산단에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섬진강 물을 광주 전라남도 그쪽 광주 인근에 있는 사람들 생활용수로 다 그렇게 빼내면은 공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디? 여수의 국가산단에 공업용수가 부족해질 그 우려가 크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1차 영산강, 섬진강 물관리 종합계획의 그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2025년 이후에는요. 여수 국가산단이 최대 하루에 20톤의 물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2026년이니까 지금 한번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물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나? 왜냐하면 지금 여수에 화학 공장들 많이 있는데 케미칼 공장들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동률이 좀 줄어들면은 그 공업 용수가 케미칼 공장에 들어간 공업 용수가 좀 세이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2025년 이후 하루 최대 20만 톤의 물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역 간에, 그러니까 동네마다 물이 부족하니까 왜 우리 물 딴 데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수율이 떨어지고 강이 바닥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물은 수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질이 나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한강같이 이렇게 큰 그 물에는 소양강 갔더니 진짜 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물은 깨끗하지. 왜냐하면 들어온 물 같은 게 있어도 예컨대 이게 더러운 오물이라고 쳐요. 오물이 하나가 있는데 오물이 1kg짜리 오물이 있는데 물이 100톤이 있으면 그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10,000톤 있는 물에 1kg짜리 오물이 들어가는 게 깨끗하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많은 데가 물이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산강은요, 바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수질이 나쁘다. 수질이 나쁘면 반도체 팹에 쓸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영산강의 수질이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님인데 황철성 교수님이라고, 이 황철성 교수님이 이쪽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철성 교수가 SCI급 논문 785편을 쓰시고 제자가 이쪽으로 200명이 넘고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도 받은 황철성 교수가, 반도체 최고 전문가 황철성 교수가 영산강 물 가지고는 어렵다는 뉘앙스로 이 수질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에 그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용수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수계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물 관리를 잘하면은, 그러니까 물을 더 막 끌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 관리를 잘하면은, 그러면 아주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과배분 미사용량을 재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에다가 물이 쓸데없이 많이가 있어. 그걸 갖다가 적정하게 해서 그 남는 그 물을 갖다가 그 반도체 팹에다가 보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수자원공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하루에 40만에서 50만 톤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서남권댐, 주암댐 같은데 여유량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수자원공사는 정부 눈치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물을 4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 더 그냥 우리가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0만 톤, 50만 톤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한강이 큽니까? 영산강이 큽니까? 한강이 큽니까? 섬진강이 큽니까? 영산강하고 섬진강은요, 그 유역의 면적이 한강의 13에서 1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강이 더 길기도 길지만 폭이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한강에 물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섬진강하고 특히 영산강은 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다음 정부에서 수계를 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물이 남아 돌 때의 이야기인 거지 2023년처럼 가뭄이 쫙 들기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심지어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댐이 주암댐이거든요. 그 주암댐이 저수율이 80%가 날아가고 20%밖에 안 됐던 그때가 2023년 가뭄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갖다가 하더라도 이게 도루묵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그 물을 반도체 팹에서만 씁니까? 목욕하고 샤워하고 하는데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쌀 농사하고 이렇게 농사 짓는데 물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용 저수지라도 빼서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냐? 농민하고 갈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물복지연구소장님이 계세요. 이중열 소장님이라고 하시던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존 수자원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던 거대한 수요를 기존 댐 체계 짜내기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게 천수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은 그 풍년이고, 비가 안 와서 가뭄이면 흉년이고, 이렇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천수답 반도체 팹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저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막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막 비가 엄청나게 와. 그냥 전라남도에 그냥 비가 엄청나게 와. 그러면 용수가 물도 그냥 넉넉해지고, 그다음에 수질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 반도체 팹에 있어서 삼성전자 팹도 그렇고 하이닉스 팹도 그렇고, 이번에는 요번엔 저 반도체 생산이 디램이 메모리가 많이 생산될 수 있겠네 라고 했다가 그냥 가뭄이 막 들어. 그럼 물이 안 돌아.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장을 가동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천수 답이 아니라 천수 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걱정되는데, 저만 걱정됩니까? 다른 분들은 다 그게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막 계산을 갖다가 하셨던데, 2023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암댐에 가뭄이 있었어요. 그때 저수율 20%가 붕괴됐다는 거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은 저보단 훨씬 더 그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신데, 추가댐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호남 지방에 반도체 팹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정부의 발표, 심지어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이 없는 데다가 반도체 팹을 갖다가 짓겠다고요? 물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댐이 필요한데, 이럴 줄 알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한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막 드네. 만약에 4대강이 쫙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산강 같은데 아주 그냥 준설해가지고, 저수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 댐도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홍수 때 물을 갖다가 잔뜩 가져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용수나 공업용수나 해가지고 지금 물이 1억 톤 정도 아마 비축돼 있어. 그러면은 광주에다가 팹 짓는 거 저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문제는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나라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지금요, 당장 용인만 해도 얼마가 투자가 됐냐면 500조가 투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500조가 투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팹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에 130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500조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50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팹이 지어지니까 100만 톤이 넘는 물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한 200만 톤 정도 되는 물을 매일같이 공급하려면요, 어떤 댐이 필요하냐면 7억 톤을 담고 있는 그 댐 안에다가 7억 톤을 가둘 수 있는 그런 댐이 필요한데, 이 댐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냐? 전라남도의 가장 큰 댐인 주암댐의 2배란 이야기예요. 이 정도가 있어야지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게 적어도 용수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아직까지는 이제 내일부터는 광주시장이 아니게 된 강기정 시장님이, 오늘까지는 광주시장입니다. 강기정 시장님이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정치권에서 용수 부족 공방이 있다. 지금 강기정 시장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는 2022년하고 2023년에 극한적인 가뭄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뿐만 아니라 2022년에도 광주의 가뭄이 심했다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광주가 가뭄이 안 드는 그런 그 지역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지. 가뭄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광주시장으로 있으면서 2022년, 2023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을 때 내가 영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조달할 수 있었냐면 물을 하루에 22만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22만 톤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영산강 하천수를 활용한 비상도수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영산강에 남아있는 물을 그냥 쪽쪽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비상도수 체계를 구축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끌어들였냐면 5만 톤 끌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주암댐과 동복댐의 공급망 분할 및 전환 배치를 해서 거기서 얼마를 가져왔냐면 10만 톤을 가져왔대요.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및 지하수 관정을 연계해서 얼마를 가져왔느냐. 꼴랑 2만 톤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고 받아놨던 물을 갖다가 빼서 쓰고 지하수까지 퍼내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조달한 게 5만 톤도 아니고 10만 톤도 아니고 2만 톤이란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7만 톤이에요. 5만 톤이 비네. 22만 톤을 조달했다고 했으니까 이 5만 톤은 어떻게 했느냐. 시민들이 절수운동했대. 이와 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팹을 지으면 그러면 광주 시민들은 물을 쓰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시민들이 절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확보한 게 5만 톤인데 절수가 아니라 아예 단수를 그냥 해버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물이 10만 톤이겠습니까? 20만 톤이겠습니까? 그런데 팹 하나당 필요한 물이 얼마라고요? 팹 하나당 필요한 물이 용수가 하나당 얼마가 필요하냐면 20만 톤이 필요해. 20만 톤. 근데 지금 광주하고 전라남도의 그 상황은 물을 팍팍 긁어봤자 22만 톤 그거 하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17만 톤 확보하기도 힘들고 5만 톤은 원래 내가 하루에 양치질 2번 하는 거 한 번만 하고 뭐 저도 세수 자주 안 하지만 세수 하루에 2번 하는 거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반신욕 좋아하는데 반신욕은 무슨 반신욕이 하지 마. 샤워도 하지 마. 그냥 세수나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가지고 세이브한 게 5만 톤이란 이야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팹을 갖다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거의 맞절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신랑 신부 부모님 맞절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신부 어머님도 맞절하고 신랑 어머님도 맞절하고 신랑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우리 아들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 신부 어머니는 우리 딸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대개 결혼식장 가면 신랑 어머니 신부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90도로 맞절하고 그 다음에 그 하객들한테서도 90도로 맞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폴더. 근데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90도로 이렇게 폴더 인사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하다며. 그거는 뭐라고? 과공 비례라며.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한테 과공을 갖다가 하셨습니까? 그거 비례 아닌가?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저께는 훈훈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금융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에 공시가 떴어요. 삼성전자 공시가 떴거든요. 제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삼성전자 공시 1번 장래 계획사항 뭐냐면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국내 투자 비전을 계획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목적,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세부 내용,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등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추진 일정, 시작은 언제냐? 2026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종료는 언제냐? 2040년 12월 31일까지다. 왜냐? 장래 계획이 2026년부터 2040년까지 국내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였으니까 예상 투자 금액이 얼마냐? 2,450조래요. 야, 2,450억도 큰 돈인데 2,450조래요. 참 우리나라가 크긴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2,450조 중에 반도체가 2,100조예요. 그러니까 350조는 다른 데에다가 이제 투자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봤더니 용인 및 기존의 반도체 단지에다가 1,65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주에다가는 40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신문에는 광주 전남에 800조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800조가 삼성전자 400조, SK하이닉스 400조.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라남도에다가 몰빵하는구나. 그래서 호남 반도체라고 하는구나.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 삼성전자의 공시 내용을 보니까 광주에 400조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건 맞는데 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는 이거에 4배를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1,650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지금 기존 반도체 팹에다가 훨씬 더 삼성전자가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05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0조가 또 남을 텐데 이 400조 가지고는 뭘 하느냐? DX, 그 다음 뭐 핸드폰이나 뭐 그런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등에다가도 투자하는 게 한 350조, 400조를 투자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천안이나 온양 같은데 온양이 나왔습니다. HBM 팹을 구축하고 구미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을 건설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용인 등에다가 1,650조, 광주에다가 400조, 그 다음에 DX 디스플레이, HBM 팹, 구미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 이런 데다가 350조 내지 400조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기대 효과, 주력 사업 경쟁력 높아질 것이다. 장애유는 뭐 점점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이재용 회장이 청와대에서 그 발표회에 참석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그냥 갔을 뿐이에요. 이사회 결의가 없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내역 해가지고 행사명 뭐였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청와대에 있었던 여기였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삼성전자 공시가 사족을 달아놨어요. 어떻게 사족을 달아놨냐면 이 정보는 장래 계획 사항일 뿐이고 향후에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주에다 40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변동될 수 있다. 용인에다가 1,600조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변동될 수 있다. 밑자락을 깐 거예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공시를 했어요. 어저께 보니까 또 비슷해요. 1번 장래 계획 사항 SK 하이닉스의 중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목적은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세부 내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2033년까지 네 번째 팹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주 생산 기지에는 10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신규 팹을 청주에다가 또 건설하고 HBM 후 공정 첨단 패키징 공장도 청주 그 생산 기지에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는 광주라고 딱 찍어놨는데 그 SK 하이닉스는 광주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서남권 클러스터라고 하고 여기에서 400조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400조를 가지고 부지도 확보하고 팹도 건설하고 설비도 도입하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예상 투자 금액이 1,100조이고 이 1,100조인데 400조는 서남권 전라남도란 이야기고 600조는 용인이고 그 다음에 100조는 청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방점은 그래도 여기 하이닉스도 용인에 찍혀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기대 효과는 뭐냐면은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능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이사회 결의가 없었어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무리 회장님이 가셨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정도 투자라고 하면요.
제 생각에는 이사회 결의 가지고도 부족하고 주총에서 이거 통과돼야 할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그 SK 하이닉스 그 공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막 말씀드렸던 아주 근사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고 기타예요, 기타. 기타에 뭐라고 써 있냐면 7번 기타 해가지고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일정과 투자 계획은 향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로 공시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면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최소한의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대통령이 부르니까 대통령이 어디서 불렀습니까?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라고 하는 거창한 그런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재용도 부르고 최태원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헐레벌떡 달려간 거예요. 이 중요한 2,000조가 넘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합치면 3,50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국민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가 6월 29일까지 꼭 이루어졌어야 됩니까? 그게 7월에 하면 안 되고 8월에 하면 안 되고 9월에 하면 안 되고 12월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이사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했겠는가? 이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민주당 전당대회 용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공시한 다음에 그 직후에 삼성전자에서 다시 정정 공시를 했어요. 뭐라고 정정 공시를 했냐면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 계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야기는 뭡니까? 뭐 이것저것 뭐 공연 같은 거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뭐 본사의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맘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온갖 신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몇 천조 투자한다, 광주 전남에 800조 투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뭐냐? 돼 봐야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명백하게 향후 시장 상황 및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우리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다. 변동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투자한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투자한 줄 알았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나중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 많이 갔는데 정리를 갖다가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제가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서 봤는데 AI에다가 돌려봤대요. 저는 AI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클로드라고 하는 AI에다가 돌려봤대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상황이 이렇고 이러 해가지고 그 팹을 갖다가 지어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하는 게 좋겠는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게 AI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I가 보는 거는 부지, 용수, 전력, 그 다음에 소부장, 그 다음에 인력, 풀 이런 것들 쭉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AI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용수, 물 관련해가지고 영산강보다 낙동강이 훨씬 낫다. 전력, 경상북도가 그 전라남도보다 훨씬 낫다. 왜? 전라북도에는 뭐가 있느냐?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 대규모 기저전력이 있잖아. 아리백은 고사하고 이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같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큰 그러한 전력은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런데 경상북도에는 월성도 있고 한울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기저전력이 충분히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소부장 이것도 어디가 그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회사들이
웨이퍼를 만드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까는 거죠. 여기에다가 막 HBM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이 쪽지 같은 거, 그 CD 같은 거, 공 CD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세계적인 회사가 SK 실트론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적인 소부장 회사가 LG 이노텍이고요. 원이 QNC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어디에 많느냐? 이 동네에 많다는 거예요. 그 동네가 어디냐? 구미라는 겁니다. 구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미는 낙동강에 있어요. 용수가 영산강보다 낙동강이 훨씬 낫다는 거죠. 전력도 원자력 발전소가 월성 한울에 있는데 구미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도 더 유리하고 소부장 SK 실트론, LG 이노텍, 원익 QNC 이런 쟁쟁한 소부장 회사들이 다 구미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구미는 이미 정부 공인 반도체 재료 부품 특화 단지로 이미 지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부장도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에 인력풀 거기에 구미에 뭐가 있습니까? 금호공대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북대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울산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론은 뭐냐? 광주보다는 구미가 훨씬 낫지 않느냐. 이미 있는 기반 하에서 시간이 없는데 3년 내에 그 승부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언제 지어가지고 언제 이걸 갖다가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AI인 이재명 대통령이 확 꽂혀가지고 AI 미래 기획수석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AI인 클로드가 내린 결론이 광주보다는 구미가 낫다. 그 이야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호남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진짜로 특색 있는 도시로 아주 잘 살기를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아산이 온양이 아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온양이요 진짜 좋아졌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비교하면 상전 벽해같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온양이 물이 끝내줘요.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온양에 가면 원수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게 신정탕인가? 뭐 어쨌든 뭐 정확하지 않네. 그러니까 온양 좋아요. 그러니까 온양도 뭐 그냥 아주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투자는 투자를 해야 되는 데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저한테 막 뭐라 그럴까?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찐빵같이 생겼는데 이 얼굴 가지고 뭐 성형해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뭐 리프팅하고 뭐 여기에다가 보톡스 막 놓고 막 그러면 그건 뭐다? 그거는 돈 낭비잖아요. 제가 그런다고 한들 뭐 원빈같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다고 한들 제가 차인표같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다고 한들 제가 탤런트가 되겠습니까? 저한테 맞는 쪽으로 이걸 갖다 특화시켜야죠. 예컨대 그 정혁진이를 세계적인 그 육상 선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사마 뭐죠? 이렇게 100m 달리기 잘하는 애 아니면 마라톤 최근에 마라톤 2시간 몇 깨졌나? 어쨌든 그 어떤 사람이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딱 찍고 정 변호사 당신은 마라톤 세계 신기록 세워야 돼. 내가 온갖 투자를 다 할게. 그래가지고 저한테 몇십억 몇백억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만 힘들어요. 저만 쓸데없는 돈만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고 저만 힘들다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맘모스빵 장인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맘모스빵에 취미가 있으니까 정 변호사는 맘모스빵 세계적인 맘모스빵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도전해볼 용의는 있는데 저보고 100m 9초에 뛰라느니 마라톤을 2시간 이내로 1시간 55분 뛰라느니 그러면요 아무리 돈을 갖다 발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진짜 차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뒤처져 가지고 다시 또 그냥 중진국으로 떨어지느냐 그 기로에 있는데 정말로 전략적으로 스트래티직하게 띵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호남이 이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호남이었다라고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거 보고해 하기도 전에 이미 삼성하고 SK에서 다 갔었을 겁니다. 이미
만약에 광주가 팹을 짓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하면요. 제가 삼성에 있어 봤잖아요. 제가 뭐 SK는 다녀보진 않았지만 삼성의 구조본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돈독 오른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데가 그게 삼성의 그 구조본인데 거기서 어디가 최고로 돈이 되는 데인가? 그러고 그냥 밤잠 안 자고 여기서 그냥 내가 이걸 갖다가 해내고 말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데가 삼성의 구조본인데 삼성전자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시키지 않아도 먼저 갔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나라가 기업인이 똑똑합니까? 아니면은 정부 관료들이 똑똑합니까? 옛날에야 뭐 60년대, 70년대야 우리나라 관료가 뭐 우리나라를 갖다 이끌었다고 하지만 지금은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행정고시 수석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인재들이 더 우글우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은요. 본인은 그